미제 사건 파일 2피 삼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15살의 자백 16년 뒤에 무죄. 이천 충청북도 청주시 재심 무죄 진범 미검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새벽 충청북도 청주시 약촌 오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 이재권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51세. 그날 밤도 손님을 태우고 달리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15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년은 16살에 교도소에 들어갔고 26살에 나왔습니다. 10년을 그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난 2016년 재심 법원은 선고했습니다. 무죄. 그 소년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15살 아이는 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7개의 챕터로 이 사건이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오늘 미제 사건 파일 2피 3.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7개의 챕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재권 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15살 소년의 자백으로 이어지고 그 자백이 10년의 수감으로 이어지고 그 수감이 16년 만에 재심 무죄로 이어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미성년자, 피해자에게는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잊혀진 사건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 명이 아닌 3명이 동시에 억울한 자백을 해야 했던 사건을 다룹니다. 3명이 각각 자백하고 3명이 모두 교도소에 갔고 3명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고 무거운 사건을 끝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재권 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 씨의 16년을 기억합니다. 이 두 이름을,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기억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이 이 영상의 의미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한 소년의 개인적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백이 왜 증거의 왕이 될 수 없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 사건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법정.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경계하고 바꿔나가는 힘의 일부가 됩니다. 미제 사건 파일 2피 3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권 씨는 1949년생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토박이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한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새벽까지 핸들을 잡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밤을 달리는 평범한 가장의 일상.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11월 5일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택시 기사의 평범한 심야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11월 5일 새벽 약촌 오거리 인근에서 이재권 씨의 택시가 발견됐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습니다. 운전석 주변에서 또는 택시 근처에서 이재권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자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로 숨진 것이었습니다. 51세의 택시 기사가 새벽에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흉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그 시각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은 CCTV가 지금처럼 도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진 것은 현장의 상흔과 주변에 몇 가지 희미한 정황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재권 씨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약촌 오거리 일대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낯선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그 탐문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진술들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 방향이 15살 소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재권 씨가 마지막으로 손님을 태운 것이 언제였는지,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미터기 기록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날 밤에 전후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물증이 아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들이 모여 한 소년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15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 씨였습니다.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최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몇 가지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 인근에 있었다는 목격 진술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 최 씨를 향한 수사의 화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습니다. 흉기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최 씨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연행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범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채로 어른 수사관들 앞에 홀로 앉아야 했습니다. 2000년 당시 한국의 수사 환경을 짚어봐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특별보호 절차도 지금에 비해 현저히 미비했습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합쳐져 15살 소년을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게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 측이 이후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가까운 취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녹화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최 씨는 자백했습니다. 최 씨는 자백했습니다. 내가 이재권 씨를 칼로 찔렀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자백이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증거의 왕이라 불린 그것이. 하지만 왜 최 씨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직관 자체가 오류임을 범죄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위 자백은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유죄 판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DNA 증거로 무죄가 밝혀진 사례의 약 29%에서 피해자의 자백이 핵심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거짓 자백이 무고한 사람을 교도소로 보낸 것입니다. 최 씨 경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허위 자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지면 인간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장기적 결과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이성을 압도합니다. 자백하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순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협박과 회유입니다.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들 인정하면 가볍게 봐준다. 계속 부인하면 더 나빠진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 특히 미성년자는 이런 메시지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지금 자백하고 나중에 내가 억울하다는 게 밝혀지면 된다는 생각. 하지만 현실에서 한 번 나온 자백을 뒤집는 것은 법정에서 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신경과학이 중요한 사실을 더합니다. 10대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와 기능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전두엽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은 20대 중반이 되어야 성인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즉, 15살 소년은 성인에 비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 발달의 단계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자백 내용이 실제 현장 증거와 여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세부 사항들을 최 씨는 몰랐거나 틀리게 진술했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알려준 정보들은 자백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염된 자백의 특징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경험이 아니라 수사관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자백입니다. 진짜 범인이라면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그 간격이 이 사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자백의 문제를 말할 때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보통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이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압박 상황에서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신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도 충분히 강압적인 조사 환경에 노출되면 허위 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15살의 미성년자라면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허위 자백을 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허위 자백은 피해자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시스템이 실패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실에 앉아있게 한 것,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것,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최 씨의 자백은 최 씨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최 씨의 자백은 그가 실제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백의 내용과 현장의 물증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백이 만들어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백한 사람이 15살 미성년자였고 법적 보호 없이 조사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 자백의 신빙성은 심각하게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의심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가 10년의 억울한 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법정에서라면 이 자백은 더 엄밀하게 검토됐을 것입니다. 자백의 자발성, 자백 내용의 신빙성, 조사 과정의 적법성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졌을 것입니다. 2000년과 2026년 사이에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그 방향 변화가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같은 오판 사례들에 의해 촉발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자백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미 자백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본인이 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 하겠냐는 논리 앞에 무죄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극히 제한됩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다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경찰, 검찰, 1심, 2심, 대법원 5단계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자백이 있으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전체가 그 자백을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경향이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수사관이나 법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백 위주의 수사 문화, 그리고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자백의 내용과 현장 물증 사이의 불일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됐는지도 깊이 살펴지지 않았습니다. 자백 하나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스스로 했다고 말했다는 사실 앞에서 다른 가능성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자백이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 그 비판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소년원이 아닌 일반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나이에 가장 혹독한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사법 시스템은 그로부터 16년 뒤에야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판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피의자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재권 씨의 가족도 오판의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범인이 사실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4년 동안 이 가족은 이재권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판이 이 가족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오판의 비용은 무고한 피해자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챕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재심 청구가 이루어진 사건 중 무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비율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오판이 있어도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드러난 오판이 낮은 것이지 실제 오판이 적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가능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최 씨는 10년을 복역했습니다. 16살에 들어가 26살에 나왔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고 사랑을 시작하는 그 시간 동안 최 씨는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철창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수감자들은 흔합니다.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그 10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며 주변의 의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척하며 형기를 줄이려 할 것인지 이 선택 자체가 이 상황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말하면 불리해지는 구조. 그것이 최 씨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10년은 숫자로만 보면 10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6에서 26까지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첫 아르바이트, 첫 연애, 대학 입시, 취업 준비, 성인이 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교도소의 일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 그 10년 동안 최 씨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생각이 출소 이후 재심 싸움이 출발점이 됩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최 씨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감 기간 중 최 씨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는 공개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매일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고통을 10년 동안 견뎌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강함이 필요했던 상황 자체가 얼마나 불이한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출소 날을 상상해 봅니다. 2010년 26살의 최 씨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공기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유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빼앗긴 10년에 대한 허탈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출소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살인 전과자로 기억했습니다. 취업은 제한됐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출소한 사람이 전과 기록 없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살인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최 씨가 출소한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26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나이. 하지만 그 발에는 전과 기록이라는 무게가 달려 있었습니다. 살인 전과 이력서를 쓸 때마다 그 기록이 걸림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과거가 따라다닙니다. 그 상황에서 재심 청구라는 길고 험한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미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조용히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최 씨가 재심 싸움을 시작한 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열어달라는 청구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거나 원심에서 사용된 증거가 허위였음이 밝혀졌거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최 씨의 첫 번째 재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도 기각됐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다시 닫혔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포기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을 되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문이 몇 번 닫히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변호사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하기로 한 변호사들이 당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자백이 내용을 현장 물증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자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익변호사들의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백의 내용을 현장 물증과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진범이라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최 씨는 몰랐습니다. 수사관이 알려준 정보들만 자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불일치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심 개시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당시 미성년자 조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법원이 재심을 열게 됐습니다. 마침내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재심이 개시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범한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자백의 내용과 현장 물증 사이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폈습니다. 2016년 청주지방법원 재심 재판부는 선고했습니다. 무죄. 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최 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 씨가 이재권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판단이 합쳐져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면 이 판결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재심이 청구되는 사건의 수에 비해 실제로 재심이 개시되고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한 번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어려운 일을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공익 변호사들과 함께 수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그 순간 최 씨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15살에 시작된 일이 31살에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16년. 그 기나긴 시간 끝에 법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다. 무죄 판결은 빼앗긴 시간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공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최 씨가 16년 동안 싸워 얻어낸 것입니다. 2016년 무죄 판결.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층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최 씨 개인에 대한 의미입니다. 16년간 살인자로 살았던 그가 공식적으로 살인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이재권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의미입니다. 진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층위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실패를 16년 만에야 인정했다는 것. 이 세 가지 층위에서 이 판결을 읽을 때 이 사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무죄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선고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최 씨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재권 씨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 11월 5일 새벽 약촌 오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 씨의 무죄 판결 이후 경찰은 진범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1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현장은 달라졌습니다. 증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은 16년의 세월 속에 흐려졌습니다. 당시 이재권 씨가 마지막으로 태운 손님이 누구였는지, 그날 밤 약촌 오거리 인근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1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추적하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진범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 씨가 16살에 교도소에 들어간 2001년부터 무죄가 선고된 2016년까지 진범은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했고 그 범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진범을 추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16년이 진범에게 무엇을 의미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이제 살인은 언제 저질렀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소추할 수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진범이 특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진범 수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재권 씨의 가족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 씨의 비극이 주목을 받다 보면 이재권 씨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권 씨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처음에는 최 씨가 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최 씨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직 모른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범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남은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1살의 무죄 판결 이후 최 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빼앗긴 10살의 청춘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 씨가 지금은 평온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최 씨가 용의자로 특정됐을 때 경찰은 다른 방향의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최 씨가 자백한 이후 자백의 내용을 물증과 대조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자백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일찍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입니다. 최 씨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범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됐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과정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진범을 찾는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증거를 지웠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1월 5일 그날 밤 약촌 오거리
근처에서 무언가를 봤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의미 있을 수 있는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미제 사건 신고 번호 182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도 변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 의무화, 미성년자 보호 절차 강화, 재심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이런 변화들이 이 사건과 같은 오판 사례들이 쌓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 씨의 16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16년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찰청 미제 사건 신고 번호 182로 연락해 주십시오. 2000년 11월 5일 새벽 약촌 오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억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을 마음속에 함께 담아주십시오. 한 명은 이재권 씨입니다. 2000년 11월 새벽에 목숨을 잃은 51세의 택시 기사, 가족을 위해 밤새 달리던 사람. 그 죽음이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최 씨입니다. 15살에 억울하게 자백을 강요당하고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16년 만에 무죄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한 명은 목숨을, 다른 한 명은 청춘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미제 사건 파일 2P 3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7개의 챕터로 살펴봤습니다. 15살 소년의 자백, 10년의 억울한 수감, 16년 만에 무죄,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진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충분히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형사 사법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잊혀진 사건들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을 계속 추적합니다. 이재권 씨, 그리고 그와 같이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신 이후 주변에서 형사사건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자백이 있다는 보도를 보시게 되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자백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것인지를요. 자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화 예고. 다음 화는 약촌 오거리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무고한 3명이 동시에 같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명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3명 모두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3명 모두 재심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건에서 3명이 동시에 허위 자백을 했을까요? 진범은 지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1999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